2025년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미국은 더 확실하고 강력한 안보 파트너인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에게 핵 잠수함이라는 게임 체인저를 먼저 안겨준 것일까요? 이것에 숨겨진 미국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4개의 키워드를 통해 이 결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왜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핵잠수함 건조를 먼저 승인했나? 그리고 미국의 숨겨진 노림수는 무엇일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먼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구사하고 있는 대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전략을 설명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이 분석들에 따르면 미국 대전략의 일관된 목표는 첫째로 본인의 지역인 서반구에서 지역 패권을 쥐는 것, 둘째로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단일 국가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단은 역외 균형 전략과 직접 개입을 통한 역내 균형 회복 전략입니다. 우선 역외 균형 전략은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 현지 국가들이 스스로 잠재적 패권국을 견제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 전가라고도 부릅니다. 사선책이 바로 직접 개입을 통한 역내 균형 회복 전략입니다. 만약 현지 국가들의 힘만으로는 잠재적 패권국을 막을 수 없거나 균형이 무너지려 할 때 미국은 역내로 들어가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1,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 냉전 시대의 소련을 저지했으며 오늘날에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소련, 이라크,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제지해왔으며 오늘날에는 이란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을 직접 저지하였으며 전후 소련의 확장을 한국 전쟁 개입 등을 통해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대전략을 위협하는 국가는 중국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등극하는 것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저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 트럼프 1기의 쿼드 조직, 조 바이든 정부의 오커스 결성이 모두 그러한 대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은 해군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항모 킬러로 불리는 대함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A2AD 전략을 펼쳐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축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A2AD 방어막 내부에서 생존하며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은 부담 전가 전략의 가장 이상적인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국 전략의 최전선에 서 있는 두 나라가 바로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의 딜레마. 표면적으로 볼 때 일본은 이 임무의 가장 완벽한 후보처럼 보입니다. 세계 4위의 경제 규모, 고도로 전문화된 해상 자위대, 그리고 미국과의 완벽에 가까운 전략적 일치성. 하지만 미국의 대전략상 일본은 핵 잠수함을 통한 부담 전가 전략을 펼치기에는 고비용, 고위험의 선택지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제도적 장벽을 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재무장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는 것은 저지해야 하는 딜레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벽은 일본 헌법 제9조입니다. 흔히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이 조항은 일본이 육해 공군 및 그 밖의 전력 보유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 유연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전수방위라는 기존의 해석을 뒤흔드는 공세적 플랫폼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큰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비핵 3원칙이라는 정치적 금기입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한 일본의 공식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트라우마를 뿌리에 둔 강력한 국민적 반핵 정서의 상징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지만 그 동력원인
핵 연료와 원자로 자체는 일본 대중에게 반입 금지 원칙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일본의 체급과 잠재력입니다. 일본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적합합니다. 일본은 지역 패권국이 될 수 있는 모든 잠재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엔화는 준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명목 GDP는 한국의 2.3배에 달합니다. 군사적으로도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40척 이상의 구축함을 보유한 진정한 대양 해군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열도의 이점을 누리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해양력에 투사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은 전략적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근대 제국주의 강국이 되어 지역 패권을 달성했던 유일한 비서구 국가입니다. 네 번째 장벽은 미국의 대전략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만약 미국이 일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벽을 해체시켜준다면 그 결과는 세 번째 장벽, 즉 패권 잠재력의 봉인을 풀어주는 셈이 됩니다. 통제 없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전략 무기까지 손에 쥔 완전히 재무장한 일본. 그 일본이 미국과의 전략적 일치성을 버리고 독자적인 행동을 벌이려 할 때 미국은 이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지역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새로운 지역 패권국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지원했던 중국이 오늘날 가장 강력한 도전자가 되어 돌아온 전략적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잠수함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넘어야 하는 장벽이 높다는 것, 동시에 장벽을 넘더라도 통제 불능한 수준으로 강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일본은 이런 양면적인 딜레마를 가진 고비용, 고위험의 선택지인 것입니다. 적합한 파트너 대한민국.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다소 부족한 후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경제규모,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미한 수준의 해군력, 안미 경중으로 상징되는 전략적 모호성까지. 하지만 한국의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야말로 미국이 핵잠수함을 통한 부담 전가 전략을 펼치기에 딱 맞는 이유입니다. 첫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에 있어 가장 큰 제도적 장애물은 한미원자력 협정입니다. 한미원자력 협정은 협상이 불가능한 헌법적 금기가 아니라 양자 간의 외교적 합의를 따른 계약상의 제약입니다. 둘째, 이 협정은 미국에게 통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핵연료 공급에 대한 미국의 동의권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핵 비확산 규범에 부합하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지역 패권국이 되기 어려운 안전한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및 인구 규모는 일본보다 작으며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이라는 당면한 적에게 묶여 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 보유의 명분을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방어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일본의 직접적인 반대 명분을 약화시키는 외교적 명분이 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지역을 지배한 경험이 아닌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고 균형을 맞춰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한국을 가장 이상적인 전략적 도구로 만듭니다. 미국의 숨겨진 노림수. 표면적으로 이번 결정은 한반도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와 미국 우선주의의 경제적 이익 달성을 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의 이면에는 미국의 숨어있는 노림수 3가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안 전쟁의 선제적 포석, 한국에 역할 부여하기. 중국의 대만 침공 작전이 시작되면 동해 함대는 대만을 직접 타격하는 주공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해 함대는 괌이나 필리핀 등 남방에서 증원되는 미 태평양 함대 등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북해 함대의 역할은 복합적입니다. 북해 함대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만 접근을 차단하는 방패 역할과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 등의 전략 자산을 대만 외곽으로 투사해 작전 완성에 힘을 보태는 망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핵잠수함을 보유했지만 불개입을 선언한 대한민국이 등장하게 되면 계산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한국의 불개입 선언을 믿고 한국이 보유한 핵잠수함을 고려하지 않고 작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대만 통일과 같은 자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작전에서 적국의 핵심 동맹국이 가진 핵잠수함 자산을 무시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한국의 중립선언은 미국의 강력한 개입 요청 또는 전황의 급변에 따라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한국 선제 타격입니다. 대만 침공 작전 시작과 동시에 한국의 핵잠수함 전력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타격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선택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양면 전선의 형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한국 핵잠수함에 대한 감시와 봉쇄를 지속하지만 선제 공격은 하지 않으며 작전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게 가장 복잡하고 지속적인 자원의 소모를 강요하게 됩니다. 우선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전력에 대한 대응을 위해 북해 함대의 대잠 전력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공해 함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전 수행의 과정에서도 핵잠수함의 위협으로 인해 북해 함대는 칭다오항에 봉쇄될 수 있으며 작전을 강행할 경우에도 대잠전을 병행할 수밖에 없기에 작전 전개 속도는 매우 느리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첫 번째 노림수는 북한 위협 대응이라는 명분하에 한국에 핵잠수함을 쥐어줌으로써 실제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북해 함대를 무력화하고 한반도에 묶인 미군을 풀어줄 전략적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일본의 딜레마 해결,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일본 만들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양면적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군사적으로 더욱 강력해져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본이 지역 패권국으로 올라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전력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먼저 승인함으로써 이러한 양면적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노림수를 숨겨놓았습니다. 한국에 뒤처질 수 없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 유도. 미국의 두 번째 노림수는 일본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오랫동안 독려해왔지만 일본은 평화헌법 구조라는 국내 정치적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이 먼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전략적 충격이었습니다. 벌써 일본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일본의 재래식 함대를 능가할 수 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하는데 일본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는 불편한 비교를 쏟아내며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파급 효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 같은 강경파에게 헌법 구조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을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외부 압력이자 정치적 명분이 됩니다. 즉,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함으로써 일본의 재무장 속도를 높여 미국의 역외 균형 전략에 더 빨리 동참시키려는 촉매제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일본, 선례 확립과 협상 우위. 미국의 세 번째 노림수는 일본의 통제 불가능한 야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일본이 지역 패권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핵 전력에 대한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이미 확보했으며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자적인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시작할 잠재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경주선언이 있기 전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파 내각과 일본 유신회의 연정 합의를 통해 차세대의 동력 기반 잠수함, 즉 핵잠수함 보유를 공식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독자 행보를 막기 위해 핵잠수함을 원하는 동맹국이 따라야 할 규칙을 선제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를 요청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거래를 통해
동맹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요청할 때 따라야 할 여러 규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일본에 강제할 선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협상 우위를 쥐게 되었습니다. 초조해진 일본이 핵잠수함 건조를 요청할 때 미국은 여기 한국이 따른 표준 프로세스가 있다. 당신들도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고 미국의 감독하에 핵잠수함을 건조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협상에 따르지 않고 독자 노선을 고집한다면 미국은 이미 확보해둔 5,500억 달러 규모의 미일 전략펀드, 관세 보복 조치 등 강력한 경제적 채찍으로 일본을 강제하고자 할 것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함으로써 일본을 초조하게 만들어 협상의 우위를 가져가고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선례로 활용하여 일본을 통제하고자 하는 전략적 함정을 설치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이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 카드를 먼저 건네준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대전략은 서방구에서의 지역 패권을 기반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의 지역 패권국 등장을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그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도 중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의 운용을 떠넘길 가장 효율적이고 위험이 적은 지역 파트너를 필요로 합니다. 일본은 고비용 고위험 선택지로 분류됩니다. 헌법 제9조와 비핵 사문칙이라는 장벽과 통제에서 벗어난 패권국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내 국가들의 반발 위험과 더불어 일본이 미국의 대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고위험 선택지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적합한 파트너 대한민국. 반면 한국은 원자력 협정이라는 극복 가능한 경로가 존재하며 이를 활용해 한국을 통제하기도 용이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체급과 지정학적 한계로 인해 지역 패권국으로 올라서기 쉽지 않으며 현 시점에는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족쇄로 인해 군사적 투사력이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또한 방어적 역사와 북한이라는 명분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조선업 협력이라는 강력한 산업적 시너지까지 갖춘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카드를 쓰기에 적합한 저위험 고효과 파트너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숨겨진 노림수는 첫째로 양안 전쟁의 선제적 보석에 있습니다. 한국에 핵잠수함을 쥐어줌으로써 한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양안 전쟁 발생 시 중국의 북해 함대를 봉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일본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노림수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함으로써 일본은 전략적 충격을 받고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이 통제 불가능한 핵전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통제도 가능합니다. 초조해진 일본이 미국에 서둘러 핵잠수함 보유를 요청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협상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선례로 활용하여 일본에게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대한민국 외교의 승리인 동시에 한국 해군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추정되는 미국의 숨겨진 노림수,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이라는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 경쟁의 심각성 또한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결정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의 균형이었습니다.